오늘은 그 커뮤니티는 안에다가 네 개의 주제를 좀 풀어서 저기 썸네일로는 저기 저 다 소개하기가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커뮤니티는 안에다가 네 개의 소 주제를 올렸기 때문에 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 동안에 국제 금융을 이해하는 방식을 제가 먼저 화폐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통화 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폐 권력의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 힘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의 힘이 월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준으로 한다면은 실리콘밸리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 차원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잠깐 언급하고 끝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그걸 마무리 좀 짓고, 그리고 나서 화폐 권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이동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 이 힘의 분산이 하나의 그 전체적인 하나의 방향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국제 금융을 이해하는 데 속에서 돈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돈의 가격이요. 화폐의 가치지요. 화폐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금융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대개 3대 가치로는 물가, 그 다음에 금리, 그리고 환율입니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선거혁명이, 그러니까 올 봄에 우리나라 같은 게 총선이 있잖아요. 선거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시대 정신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저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최종 확정된 새로 나온 책의 표지입니다. 표지인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손을 본 그 책 제목입니다.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얘기를 한 거는, 제가 경제는 기본적으로 돈의 배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돈의 배분 문제인데,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고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시장만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우리가 굴러가고 있는데요.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는 시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굴러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바퀴가 중에 한 바퀴가 없으면은 제대로 앞을 향해서 갈 수가 없지요. 앞으로 갈 수가 없는데, 평생을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다. 하는 얘기를. 그런데 우리가 이 균형이 깨질 때 보게 되면은 탐욕으로 돈이 지나친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파괴하고 부정을 하고 파괴를 하게 되죠. 그 결과로 사회도 붕괴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의 문제는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는데, 다음 주말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토요일 정도면 온라인에, 그러니까는 올릴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출판사의 전원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한 31일 정도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기본적으로 이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진단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경제하고 우리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마찬가지로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류 세계도 이 제대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는가를 간단히 좀 짚었습니다.
짚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좀 이제 경제학 책은 좀 그만 쓰고 싶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간에 정리하는 차원 속에서 좀 후배들한테 좀 남기고 싶은 글을 그러니까는 정리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뒤에서 이제 4부에서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를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는데, 제가 이제 통화지표 속에 있는 통화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화폐들의 그 구성의 변화를 통해서 화폐 권력의 변화를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중앙은행이 국가 권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변자지요.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독점력이 그러니까는 약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 자본, 민간 자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시장을 통한 화폐 공급에 힘이 그러니까 증대하는 방향으로 70년대부터 쭉 진행되어 왔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독점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경제학 책들 우리가 화폐 경제학이라든가 금융 경제학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폐 공급은 여러분들 좀 경제학을 좀 공부하신 분을 위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이 화폐 공급 곡선이 수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직선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에 영향을 안 받고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이거죠.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시장으로부터 그러니까는 화폐 공급이 그러니까 상당히 가능해지게 되면서 통화 공급의 내생성, 외생성에서 뇌생성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런데 이 변화의 밑바탕에 깔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돈의 힘이 그러니까 굉장히 커진 거죠. 돈의 힘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게 변화된 결과인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월가에 그러니까 워싱턴이 포획돼 버렸죠. 네? 월가에. 워싱턴은 우리가 정치를 상징하는 영역이 그 상징적인 하나의 이 공간의 어떤 하나의 우리가 상징적인 공간이고요. 월가는 우리가 금융 자본을 상징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자본에 그러니까 정치가 포획돼 버렸다 이거죠. 그 결과 그러니까 정치가 약화되어지고 민주주의가 약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독주하게 되고 민주주의는 후퇴.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금융 자본이 사회 통제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회가 그러니까 앞을 향해서 가려면은 두 바퀴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바퀴는 시장이고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이고 또 다른 바퀴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치라 그랬잖아요.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정치와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그 역할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만 가지고 하나의 바퀴만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사회가 이게 움직이는 거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정상적일 수가 없지요. 그 대표적인 하나의 우리가 예가 뭐냐면은 금융을 그러니까는 간섭하지 말아라. 스스로 규제하겠다. 스스로 위험한 건 스스로 규제할 테니까는 그 셀프 레귤레이션, 셀프 규제죠. 그러니까요. 혹은 라이트 레귤레이션. 영국에서는 라이트 레귤레이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 최소 규제죠. 최소 규제. 규제를 그러니까 최소화해라 이거예요. 금융은 그러니까 간섭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금융을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소위 사회 통제로부터 그러니까는 완전히 해방시켜 준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의 힘이 이제 그러니까 더 강고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가 어디까지 갔느냐? 문제가 있는 자산이란 건 뭐냐면 시장에서 매도가 어려운 자산인데 이거를 팔 수 있는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하나의 금융상품이 CDO.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죠. 부채담보 증권이라고 해서요. 예.
영어로는 collateral debt obligation의 약자인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제조 판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이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금을 해준 걸 가지고 증권화했는데 그 증권은 안 팔리지요. 그게 예를 들면 기초자산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거, 기초자산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알면 그 증권은 안 팔리죠. 근데 그걸 팔릴 수 있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하나의 금융공학적으로 팔릴 수 있게 변신을 시킨 게 소위 CDO라는 상품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CDO 상품들을 우리가 제조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2000년도에 그러니까 규제를 그러니까는 새로운 파생금융 상품들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던 거죠.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는 사고를 일으켰죠. 금융위기에 금융상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금융상품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결국은 금융위기의 원인이었었죠. 원인으로 작용했죠. 결국은 뭐냐면 금융자본이 사회로부터 통제를 벗어남으로써 금융위기는 발생한 겁니다. 네?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거래하고 결국은 그 문제 있는 상품이 결국은 사고를 일으킨 거고 그게 소위 금융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도 굉장히 붕괴되고 뿐만 아니라 사회도 붕괴돼 버렸죠. 미국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2천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 수로는 750만 가구가 넘는 가구가 집을 차압당하고 예? 차압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러니까 피해가 자산상의 피해도 발생했잖아요.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사회로부터 통제받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돈의 힘만이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회로 변질이 돼 버리는 거죠. 그건 결국 뭐냐면 탐욕만이 남은 사회가 돼 버리는 거죠. 탐욕만이 남은 사회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그 결과는 경제 붕괴로 이어지고 사회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은 결국은 뭐냐면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정부가 돈을 투입하는데 정부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엄청 발행을 했죠. 그걸 연준이 그러니까 달러 찍어가지고 지원을 해줬고요. 그 결과가 미국 채무의 급증이죠. GDP 대비 한 60% 정도뿐이 안 됐던 미국의 그 국가 채무가 100%를 넘어서 버리는 100%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바로 그 결과고.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것은 해결책은 아니지요. 예? 해결책은 아니죠. 돈을 찍어가지고 달러 찍어가지고 덮은 거지요. 덮은 거죠. 그런 점에서 뭐냐면은 그 돈을 찍어서 덮은 것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미 국채의 폭증이죠. 결국 새로운 위기의 씨앗을 잉태시킨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미 국채의 파동으로 나타나게 된 원인인 겁니다. 제가 이 과정을 이제 요약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지 저는 사실은 철학부터 먼저 시작을 했지만 문명사고 철학부터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학을 공부했지만은 제가 20대 때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금융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 때였었어요. 바람이 굉장히요. 유행 바람이 불 때였었죠. 그 당시에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자산담보증권 ABS라든가 MMF라든가 이런 상품들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그게 굉장히 유행을 타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금융위기 직전에는 CDO라는 상품을 가지고 굉장히 환호를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저게 문제가 있는 자산들이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들리지요. 안 들립니다. 그런 얘기들이 안 들리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지난 한 40년 내지 반세기 가깝게 삶을 살면서요. 항상 역사를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시스템의 변화를 저는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그 근원을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런 것은 그러니까 거의 안 들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막 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사람들이 전부 다 현상에 다 매몰되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뭐냐면 너무 체형은 그러니까 너무 이상을 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 4, 50년을 쭉 되돌아보면은요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얘기가 맞았기 때문인 겁니다. 친구들은 그런데 사실은 민간 회사로 갔던 아니면 저처럼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왔던 간에 그냥 그 현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현상이 바뀌게 되면은 그다음엔 그러니까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는 바람직한 것인가하고도 사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요약을 좀 길게 했습니다. 길게 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는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지만은 현상만 쫓아다니게 되면은 굉장히 생명이 그러니까는 짧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상만 쫓아다니면요. 근데 현상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현상 뒤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현상 배후에서 작동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추적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당대에는 그러니까 인기 없을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는 그것이 진실에 가깝기 때문에 생명력은 그러니까 더 지속할 수 있죠.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는 이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부 말씀이라는 것을 밑에 달아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이제 투자 얘기를 다루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다루고 싶지는 사실 않은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다루더라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것에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투자자이거나 본인의 이해관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네? 본인이 투자자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길 바랄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게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있는 걸 자산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 입장에서 이것을 그러니까는 듣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불쾌하실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 걸로는 이 방송을 그러니까는 평가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 줄 테니까는 자기 판단으로 가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화폐 이 경제의 어떤 시스템을 역사학적으로 쭉 분석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을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하나 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요. 현상인데 저는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현상만 보는 사람들은요 본질을 놓치거든요. 본질을 놓칩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은 절대 안 없어진다. 가치가 안 없어진다. 예?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게 허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 이게 논란될 때부터 저는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이거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안 없어지는데 그 대신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이행기적인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수십 년이 될지 더 긴 시간이 될지에는 긴 시간 이후에는 아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은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 모습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비트코인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이 뭡니까? 코가 좀 약간 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한 모습 보여드리면 죄송합니다. 이 암호화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시스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하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현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화폐, 신용화폐라고 그랬잖아요. 예? 신용화폐요. 이게 그러니까 현대에 그러니까 등장한 그 이전의 전통사에서는 실물화폐였었죠. 실물화폐요. 그러니까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했었잖아요. 이게 그 경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화폐라는 것은요. 화폐라는 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데 속에서는 이해를 하려면요. 뭘 이해하냐면은 경제의 생태계가 변화를 한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제의 생태계가요. 우리가 불안화폐, 신용화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화폐는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의, 그러니까 산업경제의, 그러니까 기반 속에서 나온 겁니다. 소위 제조업 기반의 경제에서 사실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경제 생태계가 제가 그동안 쭉 얘기했듯이 플랫폼형 디지털 생태계로 경제가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농업 생태계에서 산업 생태계로 이동을 했듯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 3, 4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 생태계, 농업 경제에 기반한 생태계였었잖아요. 예? 그러다 산업 경제 생태계로 바뀌었잖아요. 예? 도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렇죠? 거기는 제조업이라는 게 기본적인 산업이었었죠. 그 기반의 화폐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중앙은행 화폐 시스템인 겁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이죠. 근데 2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산업 생태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디지털 생태계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디지털 생태계에 가장 가깝게 지금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플랫폼형 사업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플랫폼형 디지털 생태계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완성형이 아닙니다. 완성형이 아니에요. 완성형이 아닌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결과로 그러니까는 암호화폐는 등장한 겁니다. 디지털 생태계라는 건 우리가 어떤 특징이 갖고 있죠? 디지털 생태계라는 것은요. 디지털 생태계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굉장히 제가 진보적인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진보적인 생태계예요. 오프라인하고 디지털 생태계하고 차이가 뭡니까요?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남녀노소 이런 게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되잖아요. 예? 남녀노소가 구분이 되고 그것이 경제활동하는데 영향도 미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죠.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런 얘기하는 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 너 성소수자야? 이런 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진보적인 공간이에요. 진보적인 공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분산된 거죠. 이건 1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는 확장된 하나의 그런 공간이잖아요. 예? 디지털 생태계는요. 근데 기존의 산업 생태계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의 경제활동은 우리가 자기 국가, 자기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프라인 중심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직접적인 대면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성이 무엇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예? 아니면 상대방이 나이가 그러니까는 어린지 많은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미치잖아요. 그런 점에서 디지털 생태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디지털 생태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분산입니다. 분산과 개방이죠. 누구한테나 열려 있죠. 누구한테나 열려 있고, 그리고 권력을 누가 독점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면 서로 뭐냐면 이익을 그러니까는 이익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익을 공유하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디지털 생태계는 연결이 생명이거든요.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디지털에서 무슨 활동을 하려면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연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렇죠? 연결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죠. 혼자만 갖는다 그러게 되면 연결이 끊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협력에 기반합니다. 기존 산업생태계는 분산이 아니죠. 집중이죠. 개방이 아니라 폐쇄적이죠. 공유가 아니라 독점이지요.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죠.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경제 안에가 기본적으로 국한되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플랫폼 사업 모델은 그런 국가 간의 구분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경제 기반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 기반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에 부합하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자연스러운 성향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화폐 시스템을 분산형 네트워크 화폐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든 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 거기 별별 요새 코인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종류 이런 것들은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소위 암호화폐들은 네트워크 화폐입니다. 분산형을 앞에다가 수식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분산형 네트워크 화폐라고 제가 이거를 표현을 해요. 이런 새로운 화폐의 부상은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자연스러운 성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그럼 이게 등장했느냐? 국가 독점 화폐 시스템. 국가 독점 화폐. 저희 중앙은행에 기반을 한 신용화폐를 우리가 지폐를 찍어내는 이 국가 독점 화폐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요? 영란은행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인 설립 목적을 뭐냐면 공공성 추구하고 공공선을 추구하고 국민의 이익을 촉진하는 걸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금융자본의 이익에 자본의 이익에 너무 경도돼 있잖아요. 경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이 터지고 나서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뭐냐면은 국가 독점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실망이죠. 실망인 거야. 중앙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융자본들을 막 구제해 주는 거예요. 네? 탐욕으로 그러니까는 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킨 월가의 자본들을 구제하는데 엄청난 돈을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화폐에 대해서 저렇게 찍어내도 되는 거야?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저건 너무나 불공정한 게 아니냐. 에? 자기들이 탐욕을 추구하다가 저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실화돼가지고 파산지경에 간 것을 왜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주냐 이거예요. 에?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막 이게 확산돼 있었었죠. 여기 이런 반작용도 그러니까 작용을 했던 겁니다. 에?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두 가지 배경에서 정당성을 확보한 겁니다. 정당성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현재 플랫폼형 디지털 생태계는요. 디지털 생태계는 뭐냐면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건강하지가 않아. 건강하지 못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요? 이게 디지털 생태계에 누구나가 그러니까는 모두가 그러니까 다 연결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자 중심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사업자 중심.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하여간 페이스북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다 사업자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연결 속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같은 것들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사업자가요.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생태계는 전 세계를 다 포괄할 수가 있어요. 매력적이기만 하다면은요. 근데 소수가 독점을 하니까는 승자 독식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취득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플랫폼형 디지털 생태계가 건강하게 그러니까 형성되어진다면요. 생성되면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화폐가 사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는 그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애플이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3조 달러 근처에 와 있단 말이에요. 3조 달러라는 것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서 경제 규모 중에서 GDP가 3조 달러가 넘는 나라가 한 대여섯 개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웬만한 국가에서도 자기 독자적인 화폐를 쓰는데 그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는 웬만한 국가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그러한 그러니까는 이 그 플랫폼 사업 모델들에서 독자적인 화폐를 쓰는 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한 플랫폼형 디지털 생태계를 그러니까 뒷받침하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인데 이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는 플랫폼형 지금 디지털 생태계는 승자 독식의 디지털 생태계인 거예요. 승자 독식의. 예? 그래서 말로는 그러니까 메타버스형 디지털 생태계를 추구를 하고 있지만은 메타버스형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메타버스가 무슨 뜻이에요? 메타라는 게 형이상학적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실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상의 저걸 얘기하는 거죠. 버스는 유니버스의 약자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상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담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담으려면은 모든 사람이 거기에 그러니까 연결이 될 만한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이. 근데 지금의 플랫폼형 생태계는 뭐냐면은 플랫폼형 생태계는 뭡니까요? 사업자 중심이거든. 그래서 사업자가 거의 다 먹는 거예요. 이익을요. 이익을 다 먹는 거라고. 그럼 거기에 그러니까 못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결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연결을 하려고 그러겠냐고요. 저부터도 그러니까 제가 페북을 클로즈 시켰거든요. 예? 클로즈 시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는 그 연결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업자가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가 발전이 정체가 된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가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예? 플랫폼형 사업 모델들이 정체된 이유입니다. 이게요. 자, 이거 봐보세요. 월가보다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죠. 훨씬 더 많이 벌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도 이유도 있지만은 한번 독점적인 이익도 있고요. 근데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들도 정치 권력하고 유착을 하지요. 유착을 해요. 예? 이게 가디언지의 이게 기사인데 가디언지의 그러니까는 그 2017년 기사입니다. 2017년 9월 3일 날 가을의 기사인데 2017년이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7년 전 이럴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워싱턴에 그러니까 주요 그러니까는 금융자본들이 월가가 로비스트들 쓰는데 이제는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가 저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로 그러니까 월가에서 실리콘밸리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 현상이죠.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정치 권력과 화폐 권력은 항상 공진화합니다. 공진화해요. 70대 이후에 화폐 권력하고 정치 권력이 함께 굴러갔잖아요. 네? 근데 돈이 그러니까 어디에 더 많이 집중되어져? 실리콘밸리에 더 많이 집중되어지니까 자연히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로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이 테크 기업들이 하이테크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로비 자금을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인 나라이니까는 이게 주도를 하고 있다는 기사인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애플이라는 회사의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의 흐름이에요. 2001년도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요. 최근까지 애플이 사실은요 2005년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적었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아주 그냥 소위 말해서 미국에 그러니까 10대 기업 안으로 진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는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랭킹 1위를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애플이 사실 지금 정체돼 있어요. 정체되는 이유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중국 시장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애플은 새로운 혁신이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진화를 하다가 멈춘 상태지요. 이게 왜 그러냐? 플랫폼은 디지털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이익 공유적이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이런 지금 형태잖아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재벌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예? 자,
구글형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구글형도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2021년 수준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죠. 이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최근에 많이 올라간다고 하지만은 인공지능이 많이 가하다 보니까요. 지금 뭐 인공지능은 좀 뒤에서 제가 평가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그렇죠. 다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소위 말해서 1조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에 이렇게 들어가고 소위 하이테크 기업들이 정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체를요. 예? 테슬라 마찬가지고요. 근데 AI가 인공지능이 최근에 그러니까는 많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로 새로운 성장의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예? 도구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저는 하나의 도구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를 제가 좀 상기한다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초창기만 하더라도 웹이라는 것을 웹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뭐냐면 코딩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초창기에. 나이가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은 소프트웨어가 나왔죠. 웹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요? 코딩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잖아요. 사람이 코딩할 필요가 없다 이거잖아요. 인공지능이 코딩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것도 모바일에 필요한 앱을 만드는 것도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드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앱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한가는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것은 그거는 인공지능이 못하죠. 그렇지만 도구입니다. 제가 볼 때 인공지능은 도구예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도구입니다. 네? 도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죠.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은 이게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그러니까 근본적인 성격을 그러니까 완성시켜줄 수는 없다고 봐요. 플랫폼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메타버스가 소위 말해서 추구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그러려면은 사업자가 그러니까 독점하는 그러한 형태로의 플랫폼은 확장성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한적인 이상에는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으면은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암호화폐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도 하나의 화폐로서의 그러니까는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이 AI에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그러니까는 추월하고 하는 이런 게 뉴스가 가끔 나오고 그러죠. 기업 시가총액에서요. 그 이유도 이제 인공지능 붐인 거예요. 인공지능 붐이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 결과인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저는 완성시켜주지는 못한다고 봐요. 이건 다 도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그러니까 코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소프트웨어가 대신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저는 의미밖에 없다고 봐요. 중국이 그러니까는 플랫폼을 그러니까 초창기에 금세 쫓아갔었죠. 쫓아갔다가 제가 중국의 이 사회 모델, 중국의 사회 구조가 기본적으로 플랫폼하고는 너무나 이게 상극이다. 안 맞는다 해가지고 이게 중국은 플랫폼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플랫폼은 알리바바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텐센트라든가 다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자본에서 플랫폼 자본으로 이동한 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 하나의 경향일 거예요. 추세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냐면은 암호화폐라는 것은 그 플랫폼하고 상당히 부합하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는 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지금 자산으로 그러니까는 자산의 형태를 해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화폐가 아니라 자산의 형태로서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플랫폼에서 그러니까는 플랫폼에서 하나의 새로운 화폐가 도입되어 주려면은 그 플랫폼이 어쨌든 간에 완성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하고요.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인 달러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의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의 가격인 미 국채 가격하고 보게 되면 상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없이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독자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플랫폼 디지털 생태계가 앞으로 진화할 길이 상당히 많이 진화할 길이 남아 있는데 그 진화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빠르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그 플랫폼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플랫폼형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화폐가 필요할 것이다. 화폐가 필요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비트코인이 될지, 예? 이더리움이 될지 그거는 저는 못해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특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계하고 특정 디지털 생태계하고 관련 있는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니잖아요. 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ETF로 그러니까는 편입시켜주고 난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배경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플랫폼 생태계에서 그러니까는 하나의 이 암호화폐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화폐로서 자리를 잡으려면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 예를 들을게요. 유튜브, 지금 저도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요. 유튜브 플랫폼 생태계죠. 유튜브 플랫폼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있죠. 사업자. 지금은 그러니까 구글이 그러니까는 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자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올리는 동영상의 콘텐츠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있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업자는 뭐냐면 여기다가 그러니까는 이 소비자들이 있다 보니까 광고를 여기다 연결시키죠. 광고를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는 그다음에 뭐냐면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콘텐츠를 그러니까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콘텐츠를 공급하는 사람 중에 공급자잖아요. 비교한다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때니까 거기 광고가 이렇게 붙고 그럴 때 그건 저희가 올리는 거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강제로 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 플랫폼 생태계에서 새로운 화폐가 도입된다면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소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간에 사용하는 코인을 유튜브 코인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코인을 만약에 간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그 조회수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사업자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한테 이 수입을 그러니까 제공할 게 아닙니까? 그걸 유튜브 코인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유튜브 코인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광고업자한테도 마찬가지로 광고업자들은 광고료를 받을 게 아닙니까? 근데 그 광고료도 유튜브 코인을 받는 거예요. 유튜브 코인을 받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콘텐츠도 많이 공급을 하고 소비자도 많이 이거를 이용을 하고 그래야 될 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유튜브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지죠. 우리가 주식 가치가 그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듯이요. 유튜브 코인의 가치도 올라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는 그러니까 이 유튜브 코인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이익 추구를. 근데 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 개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가 그러니까 사실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 연결 속에서 나온 데이터는 모두의 것이잖아요. 사업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사업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자는 단순하게 어떤 이익을 취득하냐? 여기서 유튜브 코인을 그러니까는 도입했을 때 그 유튜브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로 이득을 만들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이게 진정한 그러니까 플랫폼 생태계의 현 단계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이 공유하고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가지고 플랫폼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시키는 데 속에서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가 코인이 그러니까는 예? 새로운 화폐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틈이 열리게 되죠. 틈이 열리게 돼야죠. 근데 지금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예, 안 해.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여기 이제 사업자가 유튜브 코인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도 이익도 보면서 데이터도 지가 독점하고 그런다면은 누가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코인으로 거래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되지요. 그런 점에서 플랫폼 생태계가 지금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형태 속에서는요. 소위 말해서 플랫폼 디지털 생태계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대안화폐가 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나 구글 같은 데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 독자적인 그러니까 화폐를 그러니까 도입 못하는 이유가 물론 국가의 그러니까 견제도 있지만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그러니까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형성된 거잖아요. 예? 어떤 특정 플랫폼 생태계하고 관계없이 혼자서 가치가 형성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치가 얼마나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는 데는 장담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장담을 못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의미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은 그 가치는 존재하지만은 이것이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안화폐로서 영원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는 거기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 그거는 결국 뭐냐면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대안화폐로서 비트코인을 도입한다고 할 때 비트코인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러니까는 먼저 이익을 독점한 게 있잖아요. 선독점한 게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적인 그러니까는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그런 점에서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러니까 형성되는 거는 저는 지금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은 이것이 그러니까 플랫폼형 디지털 생태계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화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장담할 수 없고요. 동의하지도 못합니다.